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극적인 타결입니다. 밤사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회동을 통해서요.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 오늘 오전 8시에 국회에 모여서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 장면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선언문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했고요. 조건 없는 단일화 선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 완성하고 성공시키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인수위원회나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양당 합당 작업에 돌입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13일 처음 단일화를 제안했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 차례 결렬 과정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 이 18일 만에 드디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회견 내용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공동 인수위, 공동 정부, 그리고 이 선거 뒤의 합당 이 3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일화가 결렬됐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고 며칠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전격적인 이 단일화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이 심야 회동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 원래 애초에는 만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각자 일정을 소화 중이었는데 각 후보들의 최측근인 이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밤사이 좀 급박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상황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 끝날 때까지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고 12시 넘어서도 모르다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방향을 바꿔라. 이제 차로 이동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방향을 바꿔서 이제 안 후보랑 만나러 간 거더라고요. 그 강남 모처가 장제원 의원 매형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이 카이스트 있을 때 옆방이었대요. 그 안철수 그 재단 동그라미 재단인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고. 네, 어제 심야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숨은 주역 바로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의 재직 시절에 이 바로 옆방을 쓸 정도로 친분이 있어서 이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에서 네. 이 두 사람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2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이 단일화 결렬 뒤에도 장제원, 이태규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 끈을 이어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두 사람이 먼저 9시에 만나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후보들에게 돌아가서 설득 작업을 한 뒤에 이제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두 후보의 심야 회동 끝에 이제 합의를 이후에도요. 네. 새벽 3시 정도까지 남아서 이 공동 선언문 작성까지 함께 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결렬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결렬 과정의 내용을 정말 낱낱이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날이 서 있던 이 두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단일화가 도출이 됐느냐.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심야 회동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네.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뒷이야기가 하나 둘씩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회동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외에 방금 말씀드린 장제원, 이태규, 배석을 해서 총 4명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4캔의 편의점 맥주가 좀 곁들여졌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인연, 옛날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이제 화기애애하게 회동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 2016년 이야기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우리 보궐선거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 우리 당에서 영입하려고 했었다. 네. 기억하시냐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윤석열 후보 기억난다. 생생히 기억난다면서 그런데 2014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네. 답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 회동에서요.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좀 종이에 이렇게 적어온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단일화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네. 이 단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서나 종이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더라. 나를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물었고요. 윤석열 후보 믿어달라. 나도 안철수 후보 믿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그러면 내 목표는 성공적인 정부 만드는 거다. 네.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갖고 있는데 성공적인 정부 만들 구상이 있느냐 묻자 윤석열 후보 새로운 정부 함께 만드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안철수 당신의 미래의 성공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했고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답이 한 2시간 30분 정도 네.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합당 방안에 대한 뭐 문의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 이 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가 이미 다 끝난 거다.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신뢰를 내세우면서 나에게 어떤 신뢰를 줄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주로 있었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같이 연대 공동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안철수 후보가 새벽 3시쯤에 결심을 하고 국민의당 이제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있는 이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SNS 대화방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아마 아침에 단일화 발표를 할 것 같다. 이렇게 그 소식 새벽에?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올렸다고 하고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당직자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뜻을 알리면서 내 개인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정권 교체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 덧붙이면서 약간 울컥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런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들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었죠. 단일화 10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어제 이 하루 10분보다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나 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은영미 위원님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결국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가 된 걸 보니까 두 사람의 정말 혁혁한 이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태규, 장제원 이 두 의원이 만나서 지금 굉장히 물밑으로 뭐 상당히 많은 이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윤핵관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28일 날 단일화가 결렬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할 때 네. 그때 이제 전권 대리인이 장제원이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또 윤핵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권에서야 이제 공세를 펼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당내에서도 역시 이럴 때 꼭 자기 측근을 쓰는구나 하면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윤핵관이 핵심 측근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후보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사실은 결렬되면서 그 당시 이제 협상 당사자였던 이태규 본부장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에 사실 신뢰가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밑에서 야 우리가 역적이 되지 말자 이랬다는 거죠. 이번에 단일화가 무산돼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면 역적이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 신뢰가 깨졌지만 다시 그 신뢰의 끈을 이어서 둘이 협상을 한 거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죠. 물론 안 후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안철수 후보와 카이스트 교수 때 옆방이었다라는 아주 친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이유 때문에도 평소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심이기도 하고 네. 이번 이제 전권 대리인을 맡았던 거지만 어쨌든 톡톡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분명히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무슨 청와대라든가 이런 자리에 갈 때 저 사람이 그동안 선대위에서 한 게 뭔데 저 자리에 갖다 놓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쨌거나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만약에 된다면 큰 공신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 설사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당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핵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단일화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던 거다. 이 복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 단일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일화 발표 불과 뭐 몇 시간 전이라면 몇 시간 전인 건데 이 어제 저녁에 토론회가 있었었잖아요.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단일화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낌새 없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약간 주목 좀 눈길이 끄는 부분이 이 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이 넥타이 색깔이었습니다. 두 사람 이 빨간색 넥타이를 똑같이 마치 커플 넥타이처럼 맞춰 입은 것처럼 저렇게 똑같은 색깔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네. 과거에는 좀 다른 색깔 넥타이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똑같은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넥타이 색깔을 두고도 어떤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넥타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네. 어제 TV 토론에서 달라진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오히려 단일화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좀 더 부추겼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도 뭐 그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네. 계십니다. 네. 아직 그런 포집 기술들이 아직 네. 그렇게 완성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방법을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수소 환원 방식이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뭐 여쭤본 것은 아니고. 네, 앞서 보신 모습이 2차 토론회 때 모습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답을 하는 도중에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네. 모습,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안철수 후보의 이 고개 절레절레 이 네. 행동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토론에서는요.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게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이것 부분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앞서 네. 보신 것처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강의하려 온 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해서 여쭤본 거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TV 토론 때부터 네. 어떤 마음속에 좀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확연히 이 이전 토론회와 어제 토론회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물론 뭐 단일화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두 사람 굉장히 좀 다정해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아예 마이크 자리에 이 단상을 내어주고요. 본인은 옆에서 이렇게 서서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 주인공으로 안철수 후보를 좀 내세우면서요. 양보한 사람에게 어떤 배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 두 사람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도 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안철수 후보를 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 기자회견 끝난 뒤에 이제 더 좋은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겠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지지운동 하겠다면서
이제 원팁을 좀 강조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이 과거에 좀 다투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이제 하나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갈등 같은 것은 이제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오늘 아침 모습도 상당히 좀 다정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단일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과연 그럼 이 단일화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사실 오늘 이후에는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로 좀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서요. 저희가 양자로 이제 야권이 단일화 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론조사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과 칸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일화 했을 때 이재명 41.5%, 윤석열 46.4%, 이재명 38.3% 대 윤석열 49.0%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시에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43.5%, 윤석열 48.4%, 이재명 40.4%, 윤석열 44.8%로 모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네.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네 가지 여론조사 모두 오늘 새벽에 이뤄진 이 극적인 여론조사 전에 참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보니까 어쨌거나 뭐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뭐 이재명 후보랑 뭐 다투긴 합니다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오차범위 내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뭐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단일화에 대해서 나는 반대일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 단일화에 반대하는 좀 목소리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각종 커뮤니티나 온라인에서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지금 또 하나가 눈길이 끄는 점이 이 안철수 방지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방지법? 그렇습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청원인은 이 재외국민 투표로 지금 먼저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은 네. 이제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 던져진 재외국민 표들은 실제로도 지금 무효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인은 후보 사퇴를 이제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아예 법으로 이제 못 박아서 이제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요. 네. 안철수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2만 명이 넘는 오늘 오전에는 뭐 1만 명 정도였는데 벌써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권은희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네네. 방송 이제 어떤 인터뷰 같은 데서 이제 네. 밤 늦게 단일화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단일화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네. 식의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극소수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 MBN에서도 이 단일화가 되기 전에 이 다자 대결 이 4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같이 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39.9%,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입니다. 10.3%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10%가 지금 넘게 이 혼자 단독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일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저 10%의 사람들 얼만큼이나 윤석열 후보한테 옮겨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옮겨갈 지지층은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유권자들의 심리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재명 후보도 싫지만 윤석열 후보도 싫다. 그랬던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좀 혼란을 느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권자 화나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 네. 절대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일종의 좀 속았다 이런 이제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 지지층들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화가 났다고 하는 건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 가지 않는 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에 화가 난 거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일단 반분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정치를 연극 무대에 비유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극 무대는 연극 무대 앞과 뒤가 많이 다르잖아요. 연극 무대 뒤로 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선도 많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멋진 무대를 보여주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단일화 협상은 장제원, 이태규 라인은 계속 가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가동이 되고 토론회 할 때 그 하는 시각에도 단일화가 어느 정도 전 합의가 돼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넥타이 색깔도 맞추고 양복 색깔도 맞추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최대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양측에서 아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깜짝 충격요법이 필요했고 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뭔가를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역으로 충격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네, 네. 그때 다 단일화 합의했다가 갑자기 결렬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화난 유권자들이 정반대로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엿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엿새 동안에 유권자들의 표심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대선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미 안철수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갈 사람들은 이미 다 갔다.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정몽준 후보의 2002년대에 단일화 철회했을 때 뭐 그때 상황을 좀 오히려 이 역추해볼 수도 반추해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단일화에 그동안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합의 소식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취재해봤는데요. 이 네. 단일화 소식에 이 대표 SNS를 통해서 일단 안 후보의 통큰 결단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완료된 뒤 일주일 안에 좀 단일화 그리고 합당에 대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대표의 입에 좀 관심이 모아진 거는 안철수 후보와 안 좋은 사이다라는 그렇죠. 것이 좀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 후보와 앙금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껄끄러운 거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때 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갈등 속에서 아마 언젠간 저에게 속 터놓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저는 뭐 여유를 갖고 봅니다 항상. 당대표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상계동에서 안철수 대표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해주시던데 어쨌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앙금은 없다 말했지만은 오늘 이준석 대표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좀 합당이 되면은 안 대표가 그럼 공동 대표가 되는 곳인가라는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 당권은 좀 조율할 생각이 없다라고 확실히 말하면서 내년 차기 전당대회에 안 후보가 출마하면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는 안 후보한테 껄끄러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이준석 대표한테 껄끄러운 게 없을까요? 네, 이 대표 사실 뭐 단일화 필요 없다. 네. 안 후보가 이 지지하고 윤 후보 지지하고 사퇴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은 뭐 SNS에 부처님 손바닥에 좀 손오공이 올라간 그림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안 후보의 감정이 상할 만한 발언을 해온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 이 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는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난 껄끄러운 게 없다. 안철수 후보는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언뜻 보면은 두 사람 뭐 별로 갈등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듣기에 서로 좀 무시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애써 갈등을 없는 척, 무신경한 척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원래 이렇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가해자는 보통 자기가 한 일을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욕을 이준석 하진 대표는 않았어요. 네, 네. 늘상 그랬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고 다만 안철수 후보는 앙금이 남아있죠. 얼마 전에 그 인사하는 사진 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인사를 청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물론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눈을 위로 치켜뜰 수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냉정한 눈빛이었거든요. 네. 냉랭한 눈빛. 그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잘 모른다, 나중에 알려달라 이렇게 했지만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나 여기서 뭐 그 알고는 있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그게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알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애써 외면하는 척, 신경 안 쓰는 척 한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뭐 어차피 그 사람은 항상 남한테 공격을 해놓고 본인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이제는 합당을 하면 같은 당에서 같은 서로 집안이 되는 일을 해야 거죠. 되는데 그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애초에 이제 단일화를 안 해도 우리는 승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해도 지지율이 더 상승한다는 그런 거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기세를 올리는데 단일화를 함으로써 정권 교체 여론에 기세를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네. 합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인데 지금 거론되는 게 합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당대표인 안철수 후보가 물론 이제 뭐 선출 작업을 또 해야 되겠지만 합당하면서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당대표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의 견제 차원 또는 뭐 주도권 싸움 차원도 약간의 기싸움 차원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뭐 기싸움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오늘은 그런 과거의 갈등을 굳이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선거 끝나고 바로 합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을 이번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도 합당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무산이 됐었잖아요. 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에 지난해 6월서부터 한 달여간 좀 협상이 진행됐었죠. 그런데 이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오늘 했습니다. SNS에 이 합당과 단일화 관련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뒤에 혼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당시 이 합당이 결렬됐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네. 대선 후보 선출 방식 그리고 통합 정당의 당명을 가지고 좀 싸웠었는데요. 네. 후보 선출은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를 50%만 하자라고 했고 이 국민의당은 아니다 조금 더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맞섰었고요. 이 통합 정당 당명은 국민의힘은 현재 당명을 유지하겠다라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아예 새로운 당명을 좀 주장을 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표가 추가로 한 얘기만 해도 이번 합당도 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제가 합당을 거부했다는 낭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시했던 조건들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당명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흡수 합당이라는 표현을 직접 당대표가 썼기 때문에 아마도 갈등 상황을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일단 이수아 기자의 예상으로 이준석 대표의 이 대구 기자간담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갈등 상황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가 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사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 문제가 됐었던 뭐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나 아니면 이 당명을 바꾸는 부분, 이 부분은 이번에는 글쎄요, 이번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오히려 6월에 있을 선거나 그 이후의 상황이 더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선에서 이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정부 구성하고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당면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당대당 합당을 할 겁니다. 흡수합당 형식으로 안 갈 거라고 전 봐요. 네. 대선을 이제 이기고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흡수합당이냐 아니면은 뭐 당대당 통합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하는 얘기는 전부 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네.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좀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책임 총리제 그리고 내각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하는 명분을 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후보 사퇴를 하는 형식의 단일화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조건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당대당 통합을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50대 50의 가능성이니까요. 네. 대선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에서 지면 통합이다, 당대당 합당이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크게 베팅을 한 거다,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걸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대선 뭐 TV 토론이나 아니면은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도 뭔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번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실망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대선에서 이번에 지면 정치 무대에서 사실상 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자 합당합시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우리는 단일화하면 그냥 이기는 거야. 이렇게 전제로 두고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거는 희망사항이다. 이거는 엿새 뒤에 투표 결과가 공개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환 위원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를 하면 대선에 이긴다는 생각으로 크게 베팅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뭐 합당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이루어질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이 계속 완주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을 해 왔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내가 화가 나서 못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만뒀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갑자기 저렇게 안 그만둔다고 완주한다고 했는데 조건 없이 그만두고 단일화한 이유 뭘까요? 네, 중도 하차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안 후보가 꼽은 게 네. 국민에게 성과로 내세울 만한 좀 행정적인 경험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떤 일로 국민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은 저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행정적 업무가 부족했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는 네. 기자들이 그럼 윤 후보가 당선되면은 좀 행정부 입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네.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 후보 즉답은 좀 피하면서도요.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문을 열어뒀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백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내가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좀 내각에서 행정 경험을 쌓겠다.
라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좀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졌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정적으로 단일화를 결심을 최종 한 이유가 네. 일단 정권 교체에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도 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당 당원들도 절반 정도는 단일화를 원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지율이 지금 10%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데 당원들도 걱정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철수 이미지를 떼기 위해서 이번에는 완주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조건도 안 됐고 그랬는데 이런 앞서 말한 그런 조건들에다가 만약에 이제 한 5%, 6%의 지지율로 완주를 했는데 그렇게 끝났다고 해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 앞으로의 입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단일화가 성사됐다고 단일화의 결심을 굳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공동정부 운영하고 뭐 또 이제 합당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네. 합당한 그 당에 뭐 당대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내각 총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정부니까. 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대가로 거론됐던 게 경기지사 출마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네. 서울시장이야 오세훈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그만두더라도 경기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네요.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아마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이 좀 부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법은 했지만 정치 10년은 했지만 그런 것들 좀 그런 행정 경험도 쌓고 더 유능함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원래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할 경우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공동정부를 하고 합당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3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다만 뭐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 있어요. 당이 달라도 공동정부 운영 가능하니까 연합정부. 그러면서 다당제 선거구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선거제라든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을 고리로 합의문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원래 저는 그걸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봤는데 약간 이번에 그냥 합당을 하면서 아예 그냥 본인의 당을 그냥 큰 당에 기득권 당에 양당에 합치면서 제2당에 합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 경험을 이 공동정부에서 쌓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 뭐냐면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통합정부 뭐 이런 것도 있고 선거구제 그러니까 다당제 선거제 네. 개혁 뭐 이런 것도 사실 공약이었고 소신이었지만 네. 특히 이제 자기가 과학기술 의사 출신에다가 IT 기업 CEO 출신 아닙니까? 전문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4차 산업시대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총리가 되면은 과학기술은 보통 부총리를 하지 총리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 총괄하면서 정부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으면 차기를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언뜻 내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만약에 아까도 물론 이제 우리 김성환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물론 이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 하입니다. 뭐 다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뭐 총리 쪽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달리 어떤 방안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엔 단일화 관심 별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쯤에 이제 그 양쪽에 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선거 판세가 점점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알았던 거고 좀 초조하거나 불안한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그냥 확실한 승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화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지분을 우리가 나눌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론조사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더 크게 내줘야지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결국 책임총리제고 안철수 후보한테 국정운영에 뭐 절반이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과학 강국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 지분, 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뭘 또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본인 스스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뭔가를 더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 자꾸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권력 간에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염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 안철수 후보가 뭐 총리나 뭐나 이 내각의 무슨 자리를 좀 생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는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 단일화는 됐고 이 소식을 이재명 후보도 들었을 겁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기자들이 단일화 관련 질문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리죠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히 회의를 또 소집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 변수 제거됐다면서 네. 반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기자회견이 있던 시간 이 선대위 본부장단 긴급회의까지 소집하면서 좀 위기감을 나타냈는데요. 우상호 본부장은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단일화에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단일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보수가 결집하니까 진보도 결집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오늘 지역 유세에서 단일화 뉴스에 더욱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확신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기존의 전략을 좀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전략인 걸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는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간에, 정당 간에 서로 단일화를 한 거잖아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고집했던 건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단일화의 1순위 명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1년 내에 손가락을 뭐 자르고 싶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후보가 마치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국민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심판하자고 하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고 그 민심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민주당에선 지금 전략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야지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4명의 후보를 넣었었습니다. 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넣었었는데 심상정 후보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심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자신은 네. 완주하겠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늘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통한 선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네, 안 후보에 대한 비판만은 아니었고요. 좀 네. 거대 양당의 장벽 사이에서 버텨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공감하면서 우선 좀 안타깝고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라고 안 후보의 상황에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당제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내 주셨는데 뭐 같은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선거판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뭐 더 이상 선거법상 사실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할 수가 추가로 없기 때문에 이 막판까지 나왔었던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오차 범위는 좀 박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전 투표율을 좀 올리려고 좀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네, 당장 내일부터 4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되죠. 그래서 네. 여야가 정말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느닷없이 사표 선언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송영길은 오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표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가슴속으로는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송영길 반드시 5일에 사표합니다. 사전 투표. 내일은 이번엔 내일은 이번엔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도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사전 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별다줄이라고 별걸 다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걸 네. 송영길 대표가 사전 투표를 좀 줄여서 사표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끄는 모습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역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사전 투표 독려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 2명이 직접 사전 투표에 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내일 서울 중구에 있는 소공동 한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이 윤 후보 역시 내일 오전 9시 부산 남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사전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한 걸까요? 원래는 뭐 진보층이 유리하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본 투표율하고 사전 투표율하고 그냥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느 층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에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네. 보수 지지층에 좀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보수 지지층의 주력 지지층이 민주당에 비해서 60대 이상과 20대인데 네. 20대는 이번에 이상하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연령대는 한 85%가 되는데 20대가 지금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좀 낮고 그다음에 네. 60대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하루 20만 명을 넘어서는데 네. 그런데 안 바뀌죠. 이렇게 계속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은 60대 이상이 당일날 아무리 할 수는 있게 확진자도 할 수 있게 했더라도 아프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율을 높이면은 60대라든가 20대 오미크론 때문에 또는 아예 투표 의지가 없는 20대나 오미크론 때문에 예민한 60대나 투표를 좀 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래도 보수층에는 조금 이번에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짧게. 예, 이건 그 중앙선관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20대, 그러니까 18살에서 29살 사이에는 66%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60대하고 50대는 80% 후반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70살 이상의 경우에는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은 20, 30대 투표율이 낮아질까 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20, 30대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26.69%였거든요. 2020년 총선 때.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가 26% 조금 넘었어요. 26.06%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어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됐다고 하면은 사전투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단순히 높아진다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절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갈렸는데.